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여름에도 잡자, 아시죠? 바디로직 라이트. 통기성이 좋아서 한여름에도 쾌적. 신축성은 여전해서 내 몸에도 최적. 올여름도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LG그룹 구본무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죠, 구광모 LG전자 상무가 경영권을 승계받을 것 같은데 상속세 규모가 1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네요. 네, 아마 LG는 우리나라 재벌 중에 처음으로 지주회사 체제, 그러니까 굉장히 지배구조를 깔끔히 해놨기 때문에 상속세를 어떻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상속세는 거의 내게 될 것 같고요. 아마 국세청과 협의를 해서 시간을 조금 연장을 해서 천천히 낸다거나 분납한다거나 할 것 같은데, 결국 뭐 상속세는 그 1조 원 규모의 상속세는 내게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그 월요 경제학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말씀해 주셨듯이 LG 구본무 회장이 어제 20일 숙한으로 별세를 해서 요 이야기를 드리고 월요 경제학은 하루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며칠 전인 17일에 주식회사 LG,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LG의 지주회사인데요. 네. 그룹의 중추격인 주식회사 LG가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갑자기요. 그리고 아들 구광모 상무를 등기 이사로 선임을 했어요. 구광모 상무는 1978년생이니까 이제 겨우 40살입니다. 그런데 그룹 핵심 회사의 등기 임원이 됐다. 요거는 그때도 이미 본격적인 사세 승계를 대비한다는 뜻으로 읽혔고요. 사실 이때부터 아버지인 구본무 회장 건강이 매우 나빠진 게 아니냐라는 소문이 파다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구본무 회장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지 않는 한 그동안 굉장히 뒤에서 경영권 수업을 받고 있던 40세의 구광모 상무가 갑자기 이렇게 전면에 등장하는 게 조금 어색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흘 뒤인 어제 구본무 회장이 세상을 떠났죠. 요즘 같은 고령화 시대를 감안하면 구본무 회장의 별세는 조금 이른 편입니다. 73세였으니까요. 예, 저희 아버지가 벌써 80이 내일 모레인데도 정정하세요. 네, 그러니까 요즘 뭐 고령화 시대라 다들 80까지는 다들 건강하게 사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4대 재벌 총수였던 구본무 회장의 73세의 별세는 조금 이른 느낌이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재계의 거목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월요 경제학을 하루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광모 상무의 경영 승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 LG가 계보가 이렇습니다. 구인회 창업주가 1대 총수였고요. 예. 그 아들이 구자경, 지금 LG의 명예회장입니다. 2대 총수죠. 그리고 어제 세상을 떠난 구본무 회장이 구자경 명예회장의 장남이고 3대 총수입니다. 예. 그리고 그 계보를 구본무 회장의 장남인 구광모 상무가 4대째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가족사 쪽으로 슬픈 일이라면 2대 총수였던 구자경 명예회장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구자경 명예회장이 1925년생이고 올해로 93입니다. 백수를 앞두고 있는데 1995년에 70이 되던 해에 그룹 총수 자리를 아들 구본무 회장에게 넘겼어요. 그런데 어제 구본무 회장이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먼저 보낸 셈이 됩니다. 가족사적인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슬픈 이야기죠. 예. 4세 승계 주인공인 구광모 상무는 아주 특이한 가족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표현이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구광모 상무는 구본무 회장의 직계 아들이 아니에요.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 종합일간지 경제부 기자 시절에 산업 담당으로 신입 기자들이 들어오면 재벌들 족보를 먼저 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한국 재벌들에 대한 기초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산업팀에 온 신입 기자들 보면 제일 먼저 정주영 일가부터 외우죠. 이게 제일 복잡하거든요. 형제들부터 외웁니다. 예. 정주영, 정인영, 정순영, 정희영, 정세영, 정신영, 정산영, 이 상상 요 돌림을 먼저 암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대를 암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몽필, 정몽구, 정몽근, 정몽우, 정몽헌, 정몽준, 정몽윤, 정몽일, 몽몽 이걸 다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손자대로 넘어오면 선자 돌림인데 이때쯤 오면 이제 미쳐버리는 겁니다. 기자들이 너무 많아서요. 예. 현대 가문이 이게 제일 어려운 가문인데 요 가문만큼 어려운 곳이 LG 가문이에요. 지금은 LG가 GS그룹하고 분사를 해서 동업자였던 허씨 일가하고 구씨 일가가 결별을 했지만 예. 과거의 LG는 구씨, 허씨 공동 경영 체제였는데 이걸 다 암기하려면 진짜 머리가 터집니다. 그래서 구씨 집안만 해도 자식대로 넘어가면 구자경, 구자승, 구자학, 구자두, 구자일, 구자극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이것도 자자 이걸 다 외워야 됩니다. 구자극도 있어요? 네, 막내입니다. 구자극 회장도 있죠. 지금 뭐 어딘가 굉장히 작은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3세로 오면 본자 돌림인데 본 이렇게 나갑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별세한 구본무 회장의 장손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구본무 회장 동생이에요. 그 다음에 구본준, 구본식, 구본걸, 구본순, 구본진, 구본성, 구본전, 구본완, 구본길, 구본현, 구본우 이렇게 나갑니다. 이걸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이제 제가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구광모 상무는 구본무 회장의 직계 아들이 아니고요. 구본무 회장의 동생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예. 구광모 상무한테 원래 구본무 회장은 큰아버지였던 거죠. 그런데 구광모 상무가 큰아버지의 아들로 입적을 합니다. 양자가 돼서요. 그래서 이번에 4세 승계 주인공이 됐습니다. 요걸 일반인 시각으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LG가 유교적 가풍이 굉장히 강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은 가업을 승계할 때 장자 승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각에서 보면 정말 봉건적인 시각이죠. 형제들끼리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가업은 반드시 아들만 있고 그것도 장자만 승계한다. 이게 중세 봉건 왕조 같은 생각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본무 회장한테 아들이 있었습니다. 구원모 씨라고요. 1975년생인데 이 구원모 씨가 1994년에 20살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요. 근데 이 사망에 대해서 LG 가문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예. 그런데 어쨌든 설명이 없기 때문에 구원모 씨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세상에는 알려진 바가 없죠. 예. 그리고 이 유일한 장자가 세상을 떠나니까 구본무 회장이 너무나 아들을 또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구원모 씨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부터 아버지는 다시 아들을 갖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1996년 구본무 회장이 51세 때 부인 김영식 여사가 임신을 해요. 굉장히 늦은 나이죠. 당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김영식 여사가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들 낳는데 용하다는 명의를 찾아가서 왜 중국이 아들 낳는데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니까요. 거기서 진료를 받았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성에도 불구하고 1996년에 태어난 아이는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습니다. 구연수 씨라는 분이에요. 예. 지금 20대 초반으로 아주 젊죠. 그래서 구본무 회장이 51세에 결국 딸을 낳고 이제 더 이상 아들을 갖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부부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2004년에
동생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하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 집안 장남인 구광모 상무를 양자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 외에도 이제 이쪽 집안에 매우 복잡한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개인사의 영역이어서 그만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구광모 상무의 개인사를 자세히 들려드리는 건 요건 개인사의 영역이지만 오늘 말씀드릴 LG의 4세 승계에 관한 공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한 가지 더요. 이번에 세상을 떠난 구본무 회장에 대한 대략적 평가를 말씀드리면 구본무 회장은 여느 재벌 3세 2세들과 달리 상당히 깨끗하게 그룹을 경영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제 다만 현재 검찰이 LG 주요 계열사를 탈세 혐의로 압수수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3대째 내려온 대한민국 5대 재벌 총수 가문 가운데 LG 가문이 가장 깨끗해 보였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업주인 구인의 창업주도 독립운동 가문이었고 이 구씨 가문이 허씨 일가하고 같이 동업을 했는데 이 두 가문이 거의 충돌이 없었다는 점도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인화의 LG라고 불리죠. 예. 그리고 LG가 허씨 가문과 그러니까 LG와 GS그룹이 분사를 할 때 구씨와 허씨가 공식적으로 갈라설 때 보통 이러면 아사리판 되거든요. 서로 계열사 더 가져가겠다고요. 근데 이때도 상당히 깔끔하게 갈라섭니다. 그러니까 이 LG 가문 쪽의 쭉 역사를 보면 안 좋은 쪽으로 큰 사건 사고는 그 유명한 차떼기 사건, 이해창한테 이제 덤프트럭으로 돈을 날랐던 요 사건 정도인데 이것 외에는 구설수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세상을 떠난 구본무 회장도 상당히 소탈하고 검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례식도 고인의 유지에 따라서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른다고 하고요. 투병 과정에서도 고인이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해요. 워낙 재벌들의 생활이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제가 뭐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데 알려진 사실만 놓고 보면 한국 재벌 3세 중에 고인은 상당히 깨끗한 삶을 살았던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부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세상을 떠난 기업인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브리핑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고인의 명목을 진심으로 빕니다. 그리고 서로 고인이 비판받을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굳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고 구본무 회장을 욕되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LG라는 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대목이 이 구광모 상무의 존재입니다. 도대체 왜 양자로 입적까지 하면서 장자승계라는 원칙을 그토록 지키려고 했는지 이게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중세사회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과 딸을 이렇게 차별하는 자체부터 좀 이상한 거죠. 그 LG 가문은 구본무 회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1996년에 나온 구연수 씨야 뭐 워낙 늦게 나왔으니까 그렇다고 쳐도요. 그 언니로 구연경 씨라는 딸이 있어요. 이분은 1978년생입니다. 구광모 상무하고 동갑이에요. 저는 그룹 경영권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부터 매우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물려준다 하더라도요. 딸이 있는데 굳이 동년배의 조카를 양자로 입적을 해서 장자, 아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이 전통을 지키는 게 글로벌 기업으로서 적절하냐? 이 질문은 꼭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예. 만약에 외국 주주들이 아니 왜 구광모라는 사람의 LG를 맡아야 되느냐고 물었을 때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장자라서, 시니어 선이어서 그래서 굳이 입적을 해서 장자를 만들었다. 이걸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둘째로 가업을 승계할 때 장자승계의 원칙을 지킨다. 장자승계라는 개념을 LG 같은 글로벌 기업이 왜 못 벗어버리는지 이것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LG라는 기업은요. 가업이 아니에요. 한국 5대 재벌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에요. 이걸 어떻게 가업이라고 축소할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 노출된 완벽한 공적 기업이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가업 승계, 그러니 장자 승계 이런 개념을 버리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제가 좀 웃긴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단체 중에 황당한 이름의 단체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 가업 승계 기업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몇 명이 모인 듣보잡 단체가 아닙니다. 수백 개 회사들이 가입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단체예요. 그래요?
예, 뭐 하는 단체냐면 중소기업 2세, 3세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이 단체 초대 회장이 동양종합식품회장 강상훈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13년 동아일보의 인터뷰를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기업 2세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요즘 젊은이들 힘든 일 다 싫다고 합니다. 제조업은 조도 안 한다고 합니다. 이런 판에 100년 기업 만들라고 가업 승계를 하는 건데 이걸 장려하진 못할 망정 부모 잘 만나 편하게 산다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요. 그러니까 좀 우습잖아요. 들으시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았던 2세, 3세들의 사고방식을 진짜 고스란히 다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가업을 물려받는 게 진짜로 자기가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힘든 일 싫어하는데 우리는 가업을 승계해서 그거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금수저들의 두뇌 구조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억울해하는 게 뭐냐면 나는 가업을 물려받았는데 왜 상속세를 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희생을 하는 건데 가업을 물려받은 것 왜 희생하면서 세금까지 내야 되냐 이러고 있는 거죠. 기업의 공공적인 성격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사실도 인식을 못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사람들 주장이 가족이 물려받아야 창업 정신이 이어진다 이거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는 한국의 기업인들 중에 존경하는 사람 하면 신도리코의 우상기 회장을 세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우상기 회장은 이제 2002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유명한 3331 법칙이라는 걸 만든 분입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면 주주에게 30%를 돌려드리고 노동자에게 30%를 돌려드리고 다음 사업을 위해서 30%는 회사에 남겨두고 나머지 10%는 사회에 환원하라. 이게 3331 법칙이라는 우상기 회장의 유지예요. 예. 그래서 신도리코는 과거에 정말로 노동 친화적인 회사였고 주주 친화적인 회사였고 사회에 공헌도 많이 하는 참 좋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회사를 아들 우석형 대표가 물려받습니다. 지금 어떤 회사가 됐을까요? 그 우석형 대표가 언론에 일절 노출을 안 하고 완전 은둔자 같은 생활을 해서 잘 알려진 바는 없는데 2011년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한겨레에요. 220억 물려받아 4천억 신도리코 지배하는 고등학생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석형 사장이 고등학생 아들한테 지분 40%를 넘겨가지고 3대 경영권 세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부제가 이래요. 가장 윤리적인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한 신도리코 기업 지배 구조는 전혀 딴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주는 정말 훌륭한 기업인이었는데 이걸 2세한테 물려주잖아요. 창업주 정신이 안전해집니다. 벌써 이상해진 거예요. 이게 다른 재벌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고등학생한테 지분을 몰아줘서 경영권 세습을 하는 게 과연 우상기 창업주의 뜻이었겠습니까? 그것도 이 과정을 보면 비상장 회사를 이용을 해서요. 창업주 일가들이 100% 지분을 소유한 비상장 자회사 만들고 거기다가 일감을 막 몰아줘서 키운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당시 고등학생 아들이 400억 원이 넘는 지분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재용이나 정의선 이런 양아치들이 한 짓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창업주가 있어도 그걸 자식에게 승계를 하면 기업은 100발 99 중 이렇게 일이 틀어집니다. 이건 가업 승계도 아니고 창업주 정신을 이어가는 것도 아니죠. 저는 우상기 회장이 하늘에서 이 모습 보면은 학을 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창업주 정신을 어떻게 이어가야 되느냐에 대한 정말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우상기 회장과 함께 한국 기업인 중에 제일 존경하는 분이 유한양행 유일한 회장입니다. 이분 이야기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유일한 회장은 1971년에 돌아가시는데 자녀한테 남긴 재산이 당시 7세였던 손녀에게 1만 달러, 대학 졸업까지 학비를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딸한테 유한공고 근처에 땅 5,000평을 물려주는데 이것도 전제가 있어요. 그 땅 이름을 유한동산이라 하고 학생들이 마음껏 드나들게 하라. 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딸한테 그 5,000평 물려주면서 내 아내의 노후를 돌봐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한테는 유서에 어떻게 적냐면 진짜 적혀 있어요. 유서에. 아들은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 자립해서 살아가거라. 이렇게 딱 한 문장 적혀 있어요. 네. 그리고 유일한 박사는 남은 모든 주식을 재단에 기부를 합니다. 그런데요. 전 재산을 다 내려놓은 거잖아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업자의 정신이
100년, 200년 정말 도도하게 강물처럼 흐릅니다. 유한양행은 지금 당연히 전문 경영인 체제인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지배구조가 가장 완벽하다고 보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대표이사를 어떻게 뽑냐면 이사회에서 차기 대표이사를 뽑는데 이사회 멤버들이 차기 대표를 뽑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누가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할 사람인가? 이 기준으로 차기 리더를 뽑습니다. 예. 이렇게 뽑으니까 정말로 유씨 일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전문 경영인이 되는데도 심사할 때부터 심사 기준이 유일한 박사의 뜻을 잘 받드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기업이 50년 동안 창업주 유일한 박사는 돌아가셨고 주식은 모두 사회에 환원했지만 유일한 박사의 정신이 도도히 살아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LG를 보면서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LG가 보면 다른 재벌에 비해서 상당히 깔끔한데 왜 굳이 장자승계 같은 중세 봉건 마인드를 끝내버리지 못하고 양자를 입적하면서까지 장자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이런 방식을 고수하냐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구인의 창업주의 정신이 살아 숨쉬느냐? 절대 안 되거든요. LG그룹이 지금 자산 규모 123조의 국내 4대 재벌입니다. 엄청나게 큰 재벌이죠. 그런데 이 거대한 재벌의 운명이 구광모라는 40세 젊은이에게 걸렸습니다. 문제는요. 우리는 구광모가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거대한 기업이 한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구광모라는 젊은이가 제발 좀 좋은 경영인이었으면 좋겠다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일을 반복해야 되냐는 거죠.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겠습니까? 검증은 1도 되지 않았지만 장자라는 이유로 물려받는 구광모. 그러면 온 국민은 구광모가 좋은 사람이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더 합리적이겠습니까? 아니면은 공개된 절차를 통해서 창업주의 정신을 가장 잘 이어받을 사람을 사회가, 주주가, 노동자들이 여러 방식으로 검증을 해서 뽑는 게 더 합리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재벌들 중에 깨끗했던 LG 같은 그룹이 이 일을 해내지 못하는 게 저는 더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진심을 다해서 빕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가업을 승계한다는 한국만의 이 봉건적 기업 문화가 정말로 좀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업자의 정신이 어떻게 하면 강물처럼 영원히 후대에 계승될지 우리 기업인들이 생각을 잘해봐야 됩니다. 근데 잘 안 되겠죠. 하여간 구본무 회장의 별세 소식을 들으면서 이런 안타까움이 진하게 남아있어서 오늘은 재벌의 가업 승계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브리핑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이고, 구본무 회장이 이건희 회장보다 먼저 별세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요. 네.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어제 LG 구본무 회장 이야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월요 경제학을 하루 미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경제학 이론은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행동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학자의 이론입니다. 데니얼 카너먼. 네, 들으신 분들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는 게 제가 월요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뭘 처음 해본 게 언젠지 살펴보니까 재작년 8월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거의 지금 2년이 다 돼가는데 이 데니얼 카너먼은 제가 월요 경제학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소개를 해드렸던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게 당연하죠. 워낙 오래전 이야기니까요. 경제학자 아니면은 뭐 또 이완배 기자님 좋아하는 분 아니면 그거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들으시는 분들이 자주자주 망각해 주시면 저는 행복해지는 거죠. 카너먼은 2002년에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에 경제학계 쪽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카너먼의 수상은.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노벨 경제학상은 당연히 경제학자들이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카너먼은 경제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심리학자였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으로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게 카너먼이 아마 최초였을 겁니다. 뭐 이후에는 카너먼이 장벽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뭐 엘리너 오스트롬 같은 정치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2002년만 해도 이 꿈의 노벨 경제학상이 경제학자가 아니라 심리학자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은 진짜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예. 그 유명한 경제학자들은 노벨 경제학상 받을 때쯤 되면 밤에 전화기를 못 놔요. 혹시 자기한테 전화 올까봐. 그럴 정도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게 꿈인데 수상자가 심리학자한테 돌아갔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그렇게까지 경제학자들이 자존심이 상해했을 일은 아니었던 게요. 이 카너먼의 수상을 계기로 행동경제학이라는 분야가 큰 선풍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카너먼을 보고 경제학으로 넘어옵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젊은 천재 경제학자 댄 에리얼리도 실제로 이 카너먼의 권유를 받고 심리학에서 경제학으로 넘어온 사람입니다. 예. 카너먼이 등장을 해서 행동경제학이 득세를 한 건 제가 보기에 200년 역사를 가진 주류 경제학에서 상당히 큰 경종을 울린 사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존 주류 경제학은 인간을 이렇게 정의를 하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계산적이고 너무나 정교하다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너먼이 이 200년 전통을 가진 주류 경제학의 전제를 산산조각을 내버리는 겁니다. 야, 우리가 실험해봤더니 인간은 그렇게 이기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계산적이지도 않고 정교하지도 않아 라는 걸 실험을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이게 여담이지만 주류 경제학에 대해서 경제학은 if, 가정이죠. 요 가정이 학문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니고 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무슨 이론을 하나 정립할 때 보면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이랬다면, 만약에 이렇다면 이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에 대해서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무인도에 물리학자하고 화학자하고 경제학자 이렇게 세 명이 표류를 해요. 이 세 명이 이제 배고파 죽겠는데 파도에 캔 한 통이 떠밀려 온 겁니다. 얼마나 땡큐겠습니까? 배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인데요. 예. 근데 문제는 캔은 있는데 캔 따개가 없는 거죠. 이때 세 명의 학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물리학자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돌멩이로 캔을 내리치자. F=ma라는 힘의 법칙이 있지 않냐. 요걸 사용을 하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 힘의 작용에 의해서 캔이 따질 것이다.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화학자는요. 야, 그러지 말고 불을 지펴서 캔을 가열하자. 이러면 철과 열이 만나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캔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런데 경제학자는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우리 이 무인도에 캔 따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지랄을 하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없는 캔 따개를 가정을 하니까 캔이 따질 리가 없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경제학자들이 내세우는 이론을 보면 가정이 너무 많아요. 모형 하나를 잡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은 둘만 있다고 가정합시다. 인간은 매우 이기적인 선택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뭐 이런 가정 다음에 모형을 짭니다. 근데 저도 이제 배울 때 그렇게 듣고 있으면 가정 자체가 틀렸다고요. 아니 세상에 사람은 둘만 있다고 생각해보자. 사람이 둘만 있는 세상이 어딨냐고요. 경제 성장은 매년 없다고 가정해보자. 뭘 없다고 가정해요. 실제로 성장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 주류 경제학의 많은 모델은 수학적으로는 말이 되는데요. 현실을 설명을 못해요. 이 틈을 파고든 대표적인 학파가 바로 행동경제학자들입니다. 야, 그 가정이 틀렸어 임마. 사람은 세상에 둘만 있는 세상이 없고 사람은 그렇게 이기적이지도 않아. 그런 전제로 세상을 설명할 수 없어.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경제학자들은 실제 실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실험을 하죠. 그래서 황당한 가정이 아니고 실제로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요걸 실증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예. 이래서 행동경제학이 주류경제학의 전제를 허물어뜨리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는 거죠. 카너먼은 주류경제학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아주 일관되게 펼친 학자입니다. 왜냐? 이 카너먼에 따르면은요, 인간은 생각을 할 때 두 가지 시스템을 사용을 해요. 이제 과거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걸 시스템 1, 시스템 2라고 카너먼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스템 1은 생각을 빨리 하는 거예요. 직관이죠, 직관. 반면에 시스템 2는 천천히 생각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이성이 작용을 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사람 머리에 혼재해 있는데 시스템 1과 시스템 2는 완전히 다른 작동 방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둘 중에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결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 더하기 1 하고 질문을 하면 누구나 2라고 답을 하죠. 근데 요 답을 할 때 하나하고 하나를 더하면 뭐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2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시스템 1이라는 거죠. 구구단 같은 게 그래요. 7, 8은? 하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56 하고 답을 하는데 요때 7을 8번 더하면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7, 8은 56이라고 암기한 걸 직관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시스템 1이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고 떠오르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반면에 시스템 2, 느리게 생각하기는 언제 작동을 하냐면 238 더하기 521은? 이런 거 물어보면 이거 직관적으로 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238, 521, 1 더하기 8 하고 3 더하기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요때 사용되는 인간의 두뇌 시스템이 바로 시스템 2라는 거죠. 문제는요. 사람이 이 시스템 2, 천천히 생각하기 이런 걸 작동하면 그나마 합리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천히 생각하기 대신에 시스템 1, 직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냥 촉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선택이 엉망진창이 돼버린다는 게 카너만의 주장입니다. 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유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카너만 실험에서 나와요.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하고요. 현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굉장히 그게 비합리적인데도 그냥 변화보다는 보수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래요. 갑돌이하고 을순이가 신나라 자동차라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주식을 보유한 경로가 조금 달라요. 갑돌이는 원래 1년 전에 육성전자라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자기가 판단을 해보고 육성전자보다 신나라 자동차가 유망해. 그래서 육성전자를 팔고 신나라 자동차로 옮겨왔습니다. 선택을 바꾼 거죠. 반면에 을순이는 1년 전부터 그냥 신나라 자동차 보유하고 있었어요. 다만 1년 전에 아무리 봐도 육성전자가 더 좋아 보이는데 신나라 이거 팔고 육성전자로 갈아타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심각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단을 못 내렸어요. 그리고 그냥 신나라 자동차를 지금까지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신나라 자동차를 들고 있지만 경로는 다른 이 두 사람이 1년이 지나고 봤더니 자기가 보유한 신나라 자동차 주가는 그대로예요. 반면에 육성전자 주가는 더블로 뛰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두 사람 다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벌어진 거죠. 갑돌이는 1년 전에 육성전자를 갖고 있었거든요.
와, 그때 그거 안 팔고 들고만 있었어도 재산이 2배로 불었을 거잖아요. 을순이도 후회스러운 거죠. 아, 내 1년 전에 육성전자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심각하게 고민했는데, 그때 선택을 내가 바꿨으면 지금 2배로 늘었을 텐데, 이런 후회가 되는 거죠. 요 상황에서 카너먼이 질문을 던집니다. 자, 두 사람 모두 후회스럽겠지만, 실제로 누가 더 크게 후회를 했을까요? 요 질문이에요.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 똑같이 후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다 투자금을 2배로 불릴 기회를 잃어버린 거니까요. 그런데요, 이 주류 경제학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봐요. 두 사람 다 멍청한 행동을 해서 큰 돈을 벌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두 사람 손실은 동일하고 두 사람 다 똑같이 후회할 것이다. 이게 주류 경제학의 분석이죠. 그런데 행동 경제학자들은 이런 전제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실험을 해요. 비슷한 상황을 준 다음에 조사를 해봅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선택을 바꾼 사람, 그러니까 육성전자를 실제로 들고 있다가 신나라 자동차로 갈아탄 사람, 갑돌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후회하냐고 물어보면 후회한다고 답하는 사람의 비중이 무려 92%나 됩니다. 아, 나 진짜 1년 전에 저거 들고 있었는데 그때 팔지만 않았어도 왜 팔았지? 이게 너무 후회스러운 거죠. 예. 반면에 육성전자로 갈아탈 생각을 심각하게 고려를 했으나 포기한 사람, 그러니까 원래부터 신나라 자동차를 들고 있었던 사람, 을순이죠.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선택을 안 바꾼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라고 답을 한 사람은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멍청한 행동으로 손해를 봤어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아무런 변화도 추구하지 않다가 손해를 보면 그나마 후회를 덜합니다. 그런데 고민 끝에 무슨 선택을 해요. 적극적인 행동에 옮겨요. 변화를 택해요. 그런데 그게 망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후회를 한다는 거죠. 커너먼은요, 이거 시스템 2를 가동해서 조금만 깊게 생각을 해보면 손실은 두 사람 똑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똑같은 손해지만 변화를 택한 경우에 후회가 훨씬 더 막심한 시스템 1의 의존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지키려는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후회를 덜 하거든요. 손해를 봐도요. 그래서 카너먼이 이런 시스템 1, 대충 생각하기 때문에 유발되는 보수적인 성향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자주 드는 예가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실화인데 알프스 깊은 산 중에 스위스 산악부대원들이 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폭설이 닥쳐서 길을 잃었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조난을 당한 거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길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이 부대원들이 여러 날을 헤매다가 굶어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기진맥진해가지고 완전히 뻗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의 절망해서 죽음에 직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병사가 야, 내 배낭에 지도가 있어 하고 지도를 뒤늦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원들이 그 지도를 보고 그럼 이리로 움직이면 되겠네 하고 지도를 따라서 가까운 마을 방향으로 무조건 걷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원들이 전부 구조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구조대가 도착해서 얘네들을 구했는데 그 지도 보고 움직였다길래 지도를 보니까 그 지도가 조난당했던 스위스 알프스의 지도가 아닌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스페인 피레네 산맥 지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대원들은 잘못된 지도를 보고 무작정 걸었는데 그게 자신들을 구조해준 결정적 원인이 돼버린 겁니다. 예. 카너먼이 이런 예를 들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은 직관에 의존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하는 존재다. 이게 근데 매우 비합리적일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도가 필요하다. 서로 그 지도가 잘못된 지도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을 가더라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변화를 택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더 성과를 나타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게 행동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스템 1, 대충 생각하기를 깨기 위해서라도 그냥 잘못된 지도라도 지어주고 일단 걸어가봐, 변화해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요즘 자유당 하는 꼬라지를 보면 진짜 딱 이 꼬라지입니다. 제가 요즘 그 김성애 보좌관님 답정모 즐겨 들으면서 정치 공부를 많이 하는데 김 보좌관님 분석에 따르면 자유당이나 바미당 애들이 중북몰이하고 나라를 통째로 바치겠습니까? 이 지랄을 하는 게
당선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예. 보수 경쟁하는 거라면서요, 자기들끼리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그 설명을 듣다가 이 찐따 같은 새끼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자유당 바미당 애들은 종북몰이라는 덫에 갇혀 있죠. 그래서 변화 자체를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시대가 급속도로 바뀌는 바람에 자유당 바미당 애들의 처지는 지금 알프스 눈 덮인 산에 조난을 당하는 것과 비견될 정도로 엄청난 위기를 맞은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화해야 됩니다. 어디로 변화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어요. 무식한 놈들이니까. 그러면 잘못된 지도라도 한 장 들고 일단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생깁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변화가 두려운 거예요. 전형적으로 시스템 1에 갇혀 있는 거죠. 야, 뭘 바꿨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두려움이 걔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바꿨다가 망하나 앉아있다가 망하나 똑같거든요. 어차피 망할 것 같거든요. 변화된 시대에 걔들은 그냥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이러면 시스템 2를 가동해야 됩니다. 야, 바꿨다가 망하나 앉아 죽어 망하나 똑같다면, 그런데 바꾸면 살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일단 잘못된 지도라도 보고 걸어가 보자. 이런 이성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사람은 아까 실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변화에서 손해보는 걸 선천적으로 끔찍히 싫어합니다. 이 바보 같은 시스템 1에 갇혀서 자유당, 바미당은 아직도 종북 타령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쭉 보면서 우리나라 보수 진영에는 시대의 명저술가이자 시사평론가계의 거목이라는 김용민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잖아요. 그분이 보수를 지켜라라는 명절을 통해서 지도를 제시를 했잖아요. 물론 보수 애들이 보기에 그 지도가 잘못된 지도로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서로 알프스 지도가 아니라 피레네 지도라고 느껴도요. 지들이 지금 알프스에 갇혀 있다는 걸 깨달았으면 그 지도를 보고 일단 걷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쟤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멍청한 놈들이니까요.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저 시스템 1에 갇혀서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전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직관에 의존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짓, 그 상태에서 안주하는 저 멍청한 자유당 바미당 애들을 보면서 쟤들 진짜 오래 못 가겠구나 싶은 생각이 요즘 많이 강해졌습니다. 좀 애잔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한심하고 애잔한 생각이 들고 자기들의 몰락에 다가오는지도 모른 채 수십 년째 있던 위치를 고수하는 저 한심한 애들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모처럼 데니얼 카너만의 행동경제학을 인용해서 한국 보수정당의 한심한 행태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 본인들도 다 이제 폭망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폭망 그 이후에 대한 해법은 없어요. 뭐 폭망 이후를 생각한다면 현재 구조에서 폭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변화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뭐든지 변화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예, 뭐 어떡하겠어요. 폭망하겠다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는 않고요. 약간 고소합니다. 예, 그래요. 참 우리 국민들이 이제 촛불혁명 이후로 엄청나게 정치의식이 신장됐는데 거기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니 뭐 어떡하겠어요. 따라오지 못하면 낙오되는 수밖에. 망해야죠 뭐. 네. 예,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뭐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어렵사리 화장실에 마주하고 보니 왜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랬나? 왜 학문에 그렇게 힘을 주었나? 힘을 주었다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스르륵 나왔다 해야지. 어깨 동무하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속에서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에서 만나보시라요.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어제 그 주요 뉴스 중에 하나가 현대 자동차 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안을 백지화한다. 이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놀랐습니다. 그럼 뭘 어쩌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에 관한 두 가지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 소개를 해드릴 글로비스 압수수색 소식이고요. 다른 하나가 지금 말씀해 주신 현대차 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철회했다는 소식이죠. 주주총회를 취소했다는 겁니다. 예. 요걸 이제 하루에 다 다룰 수 있는 양이 아니어서 이틀로 나눠서 오늘은 압수수색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내일은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이야기를 따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요.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요. 양자가 전혀 논리적 연계성은 없다. 네, 이 두 가지 사건이 논리적 연계성이 있는 건 아닌데 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네. 저는 지금 현대차가 추진하고 있는 이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좀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이유가 있죠. 그 이야기를 오늘 먼저 드리고 네.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소식은 내일 이제 따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뉴스는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물류 계열사인 글로비스를 압수수색했다는 뉴스입니다. 21일에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요. 혐의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매출을 부풀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세포탈 혐의라는 거죠. 이건 사실 오래전부터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인천 계양경찰서가 현대글로비스 등등등을 수사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검찰까지 확대가 돼서 검찰이 직접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죠. 구체적인 혐의는 현대글로비스가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중소기업하고 짜고 플라스틱 분료 이런 걸 거래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물품 거래를 하지 않고 거래한 것처럼 꾸며서 300억 원대 가짜 세금 계산서 영수증을 발행했다는 겁니다. 참. 네, 이 허위 세금 계산서라는 건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지 않았어요. 그런데 글로비스가 중소기업을 꼬드겨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판 것처럼 영수증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걸 왜 했냐는 거죠. 글로비스는 현대차 계열의 물류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차를 만들면 이걸 운송을 해주는 회사예요.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연간 매출이 15조 원 정도 이르는 거대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뭐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고작 300억 원대 매출을 조작하는 영수증을 끊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허위 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매출이 늘어나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가짜 영수증을 끊었으니까요. 그러면 돈을 버는 짓도 아닌데 굳이 이 일을 한 범죄 동기가 궁금한 겁니다. 이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로비스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의선, 정몽구 아들이죠. 예. 정의선이 지금 보유한 재산이 3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들은요. 돈을 불릴 때 먼저 이재용이 어떻게 하는지를 곰곰이 지켜봐요. 그리고 이재용이 사기를 쳐서 돈을 버는 걸 보면 아싸 나도 따라해야지 라고 깨닫고 이재용을 따라합니다. 아니 이건 완전히 2등의 정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용보다 뭐 앞서 나가서 할 용기는 없고 대신 이재용이 무사히 사기를 치고 나면은 아싸 하고 이제 따라하는 따라쟁이 전술을 써요. 다들 그렇게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정의선이 어떻게 3조 원대 자산가가 되느냐. 이재용이 하는 짓을 보니까 회사를 하나 세워요. 그다음에 이재용이 그 회사를 세울 때 돈을 댑니다. 그다음에 그룹이 그 회사의 일감을 집중적으로 몰아줘요. 그래서 그 회사 덩치를 무지무지하게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은 처음에 한 30억, 4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이후에 그룹이 일감을 막 몰아줘서 회사가 크니까 그 30억, 40억 투자금이 몇 조로 불어나 있더라는 거죠. 예. 정의선도 그걸 보고 저 방법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에 그 유명했던 이른바 현대 가문 왕자의 난이라는 게 벌어지죠. 차남이지만 사실상 장남 역할을 하고 있던 정몽구와 사남이었고 아버지 정주영으로부터 총애를 받던 정몽헌,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이 두 형제가 그룹 경영권을 놓고 피 튀기게 싸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몽원이 승리를 하죠. 그래서 정몽구는 현대차와 기아차 두 회사를 이끌고 독립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현대그룹에 포함이 돼 있었을 때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니까요. 자동차를 만들고 운반을 할 회사가 필요하죠. 수출할 때도 그렇고요. 이 운반을 어디서 맡았느냐? 현대상선이라는 그룹 계열사가 맡았어요. 그룹 내의 일감을 현대상선에 몰아주는 거죠. 그런데 정몽구가 현대차 그룹을 이끌고 독립을 하고 보니까 이 현대상선의 일감을 주기가 싫은 겁니다. 안 그래도 판 붙었다가 깨지고 나온 건데 그 동생이 뭐가 예쁘다고 일감을 주겠어요. 그래서 2001년에 정몽구는 현대차 그룹만을 위한 전문 물류회사를 세워요. 한국로지텍이라는 회사를 세웁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글로비스의 전신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선택은 굉장히 잔인하긴 하죠. 왜냐하면 2001년 2월이면 정몽헌이 이끌던 현대그룹이 진짜 경영난을 심하게 겪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형 정몽구는 동생이 제일 어려울 때 동생 회사에 주던 일감을 싹 걷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형제 간의 감정이 안 좋았는지가 충분히 짐작이 가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래 현대상선이 기아차, 현대차 물류를 담당했을 때 1년에 200만 대에 가까운 완성차를 해외에 운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이 현대기아차가 생산한 물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만 대가량의 운수 물량을 정몽구가 싹 걷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이 일감을 어떻게 주느냐? 한국로지텍, 글로비스한테 몰아줍니다. 그러면 이 한국로지텍, 글로비스를 세울 때 자본금을 대야 되잖아요. 당연히 이걸 누가 대느냐? 이재용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흉내를 내서 정몽구하고 정의선 두 부자가 자본금을 냅니다. 얼마를 냈느냐? 황당하게도 꼴랑 12억 5,300만 원을 냈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짓이냐면 이 글로비스는 설립만 하면 무조건 대박이 나는 게 예정된 회사입니다. 매년 그냥 100만 대씩 현대차, 기아차가 만드는 차 물량 받아먹기만 하면 돼요. 실제로 이건 자기들이 회사를 설립할 때 잡은 매출 목표인데 글로비스 첫 해 매출 목표가 8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8천억이 무조건 보장된 회사를 만들면서 정몽구 부자가 낸 돈이 꼴랑 12억 5,300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이후 몇 차례 증자를 통해서 이 부자가 돈을 더 대기는 하는데 낸 돈의 총액이 5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니까 50억짜리 회사가 지금 얼마짜리가 됐느냐? 시가총액이 6조짜리 회사가 됐습니다. 이 회사 주가가 높았을 때는 시가총액이 10조 원에 육박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0억을 내고 이걸 10조로 불린 겁니다. 정의선이 갖고 있는 재산이 3조인데 대부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정의선이 이런 짓을 여기서만 한 게 아닙니다. 배우라는 경영은 안 배우고 이런 못된 짓부터 이재용한테 배워서 2001년에는 그 카 오디오 만드는 본텍이라는 계열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지분을 30% 인수를 해요. 근데 이것도 카 오디오 만드는 회사니까 일감 몰아주면 무조건 큰 회사죠. 그렇죠. 그런데 정의선이 이때 본텍 지분을 인수하면서 낸 돈이 꼴랑 15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감을 막 몰아줍니다. 이 회사가 진짜 삐리리한 회사였는데 정의선이 지분 인수하자마자 매출이 1,000억 원대로 뛰어요. 그리고 정의선이 3년 뒤에 지분을 홀라당 팝니다. 그래서 얼마를 버느냐? 300억 원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이런 식으로 몇백억 챙기는 게 일도 아닌 거죠.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노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광고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벌써 감이 오시죠? 광고 만드는 회사다. 이것도 현대차가 일감 몰아주면 무조건 끄는 회사예요. 이 이노션이라는 회사를 2005년에 만드는데 설립할 때 낸 자본금이 꼴랑 30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 30억 원도 전부 다 정몽구 일가가 됩니다. 정몽구가 20%, 정의선이 40%, 그 정몽구 맏딸 정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정성이가 40% 이렇게 내죠. 그러니까 정의선, 정성이 남매가 이 광고회사 만들 때 낸 돈이 꼴랑 12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일감을 집중적으로 몰아줘서 10년 만에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회사로 키웁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상장해서 정의선이 주식을 홀라당 팔았는데 얼마를 얻느냐? 4천억 원이 넘는 현금을 챙겨요. 제가 이때 정말 황당했던 건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2015년 일인데요.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상장 가격도 적절했고 공모가도 부풀리지 않았다. 정의선 부회장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를 축적했다는 세간의 여론을 의식해서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노션을 상장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12억을 내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일감 몰아주기로 4천억을 먹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언론이 보기에는 여론을 의식해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드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끼들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해야 이게 재활용이라도 가능할까? 그러니까요. 이 기사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정의선 부회장께서 너무 겸손하셔서 이재용이었다면 한 몇 조 챙겨졌을 텐데 우리 정의선 부회장님 너무 착하셔가지고 겸손하게 4천억만 헤쳐드셨다 뭐 이런 건데 우리나라 재벌들이 얼마나 이 짓을 많이 했으면 이 씨발놈들은 200만 원, 100만 원 받은 것 같고 그야말로 1면, 2면 막 도배를 하더만요. 근데 4천만 원 정도면 정말 근거맛이다. 씨발. 사실 이 규모로 보면은 능지처참형감인데도 예. 이 4천억은 겸손하게 드셨다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이 새끼들. 이런 식으로 정의선이 돈을 해 드셨는데 문제는요. 이런 일감 몰아주기가 다 불법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 규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제가 약하다 보니 대부분 재벌들은 신경도 안 써요. 그냥 공정위가 과징금을 매기던 말던 법 같은 건 개무시하고 그냥 일감 몰아주기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오너 재산이 불어나니까요. 글로비스도 말씀드렸듯이 현대차, 기아차의 일감 몰아주기로 커온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지금도 정의선이에요. 일감을 몰아줄수록 정의선 재산이 지금도 불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글로비스는 전체 매출에서 내부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심지어 2007년에는 내부 거래 의존도가 87%나 됐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는데 9억 원 받습니다. 뭐 9억 원 내고 마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지금 추정은 이것 때문에 허위 영수증을 발행했다라는 게 추정입니다. 너무 현대차 그룹의 내부 거래가 많으니까 아닌 척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과 짜고 영수증을 꾸며서 매출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부 매출을 만들어내서 내부 거래 비중을 줄여 보이기 위해서라는 게 일반적인 추정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 글로비스 내부 거래 비중을 보면 요때 중소기업들이랑 가짜 영수증을 끊기 직전인 2013년에는 내부 거래 비중이 75%였는데 2016년에는 67%로 상당히 낮아집니다. 이게 실제로 내부 거래가 줄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허위 영수증을 발행을 해서 외부 거래가 늘어난 것처럼 조작을 했기 때문이냐 이게 지금부터 밝혀져야 할 사안입니다. 예. 이까지가 뉴스고요. 여기서부터 두 가지 정도 추가로 추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300억 원대 가짜 영수증을 발행했다. 저는 이게 많이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비스는 연간 매출이 15조짜리 회사입니다. 그런데 고작 허위 영수증 규모가 300억이다. 이걸 저는 사실 잘 못 믿겠어요. 만약에 글로비스가 허위 영수증을 주고받은 게 사실이라면 제 추정이지만 절대로 그 규모가 300억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있어요. 적어도 몇 천억 단위로 가야 글로비스가 공정위로부터 내부거래 과징금을 피하고 여론의 문매도 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첫 번째 추정은 허위 영수증 발급이 사실이라면 규모가 훨씬 더 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둘째,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보통 기업들이 허위 영수증을 왜 발행하느냐? 단지 내부 거래 비중을 줄여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이유만으로 허위 영수증 발행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가짜 영수증을 끊어주는 전문적인 업체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두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고 하는 업체인데 업계 용어로 자료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왜 자료상이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료상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물건을 사고 팔지 않았는데 영수증만 가짜로 집중적으로 끊어주는 업체입니다. 당연히 불법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용민 PD님 회사하고요. 김프로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프로 회사가 자료상이라고 쳐보겠습니다. 하는 일 하나도 없이 허위 영수증만 끊어주는 불법 업체라고 가정을 해보죠. 김 PD님이 김프로의 자료상을 이용해서 매출을 부풀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 PD님이 김프로한테 가서 야, 니네가 우리 방송을 대신 만들어주는 척하자. 그러면 내가 돈을 주는 척할게. 이렇게 짭니다. 가짜 하청을 주는 거죠. 이러면 김프로가 나 1억 원을 김 PD님 회사로부터 받았어요 라고 뻥을 치고 1억 원 받았다는 가짜 영수증을 끊어줍니다. 이러면 일단 김프로 회사 매출이 1억 원으로 잡히죠. 그 다음에 다시 김프로가 김 PD님한테 와서 이번에는 김 PD님 회사가 우리 김프로 쇼를 대신 만들어주는 척을 하자. 하청을 하는 척해 하고 짠 다음에 이번에는 김프로가 김 PD님께 1억 원을 주는 척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김 PD님이 나도 1억 원 받았어요 하고 영수증을 끊어주죠. 이러면 김 PD님 회사도 1억 원의 매출이 새로 생깁니다. 양쪽에 실제 오간 돈이나 서비스는 하나도 없는데 자료상 하나 끼고 영수증만 끊어주면 왔다 갔다 해서 두 회사 다 매출이 생기는 것처럼 장부가 꾸며지죠. 그런데 이 짓을 왜 하냐는 겁니다. 그냥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렇게 자료상을 끼고 이런 짓을 할 때는 목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탈세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자료상 김프로가 1억 원짜리 첫 번째 영수증을 끊어줄 때 김 PD님께서 실제로 1억 원을 김프로한테 주는 겁니다. 자료상 김프로는 아무런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그냥 돈을 1억 원 받은 거죠. 그 다음에 김 PD님이 김프로한테 가서 야 내가 1억 원 준 거 내놔 하고 뒤로 돌려받는 거예요. 예. 이러면 이 돈은 장부에 안 잡히는 비자금이 됩니다. 회사 돈이 김 PD님 개인 재산이 되는 거죠. 자료상 김프로는 당연히 가짜 영수증 끊어주는 대가로 1,000만 원 정도 수수료를 떼고 이제 9천만 원을 돌려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예. 자료상이라는 건 거의 백발백중 탈세 아니면 비자금 마련에 활용이 됩니다. 이건 대기업만 하는 게 아니고요. 중소기업들도 이런 짓 무지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 국세청에서 자료상 하나 털잖아요. 가짜 영수증이 수백억, 수천억, 조 단위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추정을 해봐야죠. 지금 검찰이 털고 있다는 혐의가 고작 340억 원대 가짜 영수증인데 이게 글로비스가 한 짓치고는 규모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가짜 영수증 작업에 글로비스가 껴있다면 의외로 이 사건은 정의선의 비자금하고도 관련돼 있을 수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굳이 자료상을 동원을 해서 가짜 영수증 찍는 그 짓을 하면서 뻔히 비자금 만드는 기회가 보이는데 그걸 안 했을 가능성이 너무 낮거든요. 더구나 지금 정의선은 돈이 무지하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정몽구 회장의 치매라는 소문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정몽구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 주식을 물려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증여세만 한 2조 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을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정의선이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돈을 내고 주식을 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면 의외로 340억짜리 허위 영수증 문제,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매우 규모가 큰 비자금 사건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특히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박근혜 시절 일이거든요. 그러면 정의선 정몽구 부자가 충분히 정부가 적어도 이걸 털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때 뭔가 비자금을 만드는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추정입니다. 물론 진실은 이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요. 예. 오늘은 이 정도로 글로비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소식을 정리를 하고요. 내일은 이어서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이 어떤 암초를 만나서 지금 정지가 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여러 추정들을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비만 피하자 이 마인드인지 아니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런 식의 경영했다가는 미래가 없겠다라고 판단할지 이게 참 가늠이 안 됩니다. 후자여야 되겠는데 전자일 가능성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재벌들 같은 경우는 제발 문재인 정부 시절이 빨리 끝나고 김상조 공정의 시대가 빨리 끝나고 이런 걸 기다릴 수 있겠죠. 그런데 굉장히 헛된 기대로 보입니다. 저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반성들 하시고 이제 정도 경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은 재벌들 중에서 악질들은 사이버 공작 세력에게 자금을 대고 흠집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붕괴되도록 금을 내라. 이럴 흉계를 꾸미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요즘 좀 의심스러운 정황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미국의 월가 자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정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정치 권력을 밑에서부터 뒤흔드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 재벌들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들은 재벌들 입장에서 보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박근혜 이명박 때는 수천억씩 그냥 다 해먹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됐다면 능히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집단이어서 사실 시민들의 감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보다리 정상회담 시간에 새싹당 콩차를 한 잔씩 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양냉면 후식으로 새싹당 콩차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한민국 평화를 응원합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리듯 살아생전 열차 타고 유럽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 올 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시원하게 드시면 더욱 좋은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부장님, 아직도 명함첩 쓰세요? 리멤버에서는 이름이나 회사만 검색하면 바로 명함을 찾을 수 있다고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 명함 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제 이어서 현대자동차 이야기 준비하셨죠? 예, 그런데 그 이야기 본격적으로 전해드리기 전에 그 행복한 덕담 하나만 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제가 소식을 늦게 들은 것 같은데 김용민 PD님께서 KBS 밤 시간대 10시 10분인가요? 예. 김용민의 라이브라는 프로를 맡으셨다는 소식을 제가 오늘에서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사실 과거에 SBS 정치쇼 맡으실 때만큼 막 감동적이고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면 SBS에서 2시간짜리 프로를 맡으실 때는 이제 오랜 야인 생활이 끝나는구나. 드디어 김 PD님의 천재적인 재능을 공중파에서 들을 수 있겠구나 하는 감동이 있었는데 KBS에서 김용민 PD님을 쓰신다는 소식은 이젠 좀 당연하게 들려요. 그래서 KBS가 김 PD님을 쓴다라는 느낌보다 김 PD님께서 망가져가는 KBS 라디오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느낌. 됐다, 내가 너희들 한번 살려주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소식을 들으면서 묘한 기대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보통 진행자들이 공중파 2곳에서 동시 진행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하던데 이왕 이렇게 되신 김에 MBC도 진출하셔서 이른바 대삼관이라고 하죠. 예. 가장 중요한 세 개의 공중파 타이틀을 모두 거머쥐시는 것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 전에 그런 이야기 잠깐 했지만 저도 김 PD님 건강을 늘 우려하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왕 바쁘신 김에 대삼관 하는 거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라디오계의 유재석 탄생 이런 거죠. 아이고. 좋은 날이니까 덕담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대삼관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원래 대삼관이라는 말이 바둑 용어예요. 그래서 몇십 년 전만 해도 바둑이 일본이 넘사벽으로 강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치훈 구단이 6살에 일본으로 바둑 유학을 떠나죠. 그리고 1980년에 일본 랭킹 2위 타이틀 명인에 오르고요. 이후에 1위 타이틀 기성을 차지하고 3위 타이틀 본인방 이걸 차례로 석권을 해서 일본 바둑 역사상 처음으로 3대 바둑 타이틀을 동시에 석권을 합니다. 이걸 일본에서 대삼관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저도 바둑을 좋아해서 이런 뉴스들을 그때 접했는데 1986년에 조치훈 구단이 챔피언이었을 때 랭킹 1위 타이틀이었던 기성전 타이틀이 벌어지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당시 바둑은 요즘처럼 TV 중계가 돼서 2-3시간에 한 판 두고 이런 바둑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당 제한 시간이 8시간 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제한 시간을 땄으면 바둑 한 판에 16시간이 걸린 겁니다. 한 판 두는데 이틀이 걸려요. 그러니까 엄청난 체력전이었던 거죠. 그런데 타이틀전을 며칠 앞두고 조치훈 구단이 초대형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두 다리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요. 왼손 관절도 다 부러지고요. 그러니까 온몸에 붕대를 팅팅 다 감았습니다. 살아있는 게 용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난 사고를 당하거든요. 이러니까 이게 타이틀전이 될 리가 없죠. 당시 도전자가 고바야시 고이치라는 사람이었는데 조치훈하고 워낙 라이벌이어서 이 두 기사의 1위 타이틀 대전은 일본 열도가 들썩였던 대형 이벤트였습니다. 그런데 챔피언이 갑자기 반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맥이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다 조치훈 구단이 타이틀전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치훈 구단이 나한테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고 바둑돌을 놓을 수 있는 오른손이 남아있다 이러면서 출전을 강행합니다.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서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은 이 비주얼로 오른손만 이용해서 타이틀전에 나서요. 그리고 한 판에 이틀씩 걸리는 바둑을 6구까지 끌어줍니다. 물론 결과는 져요. 2승 4패로 치는데 이 장면이 전 세계에 진짜 충격을 안겨준 거죠. 그때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조치훈 구단이 했던 명언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유명한 말인데 목숨을 걸고 바둑을 둔다 이런 말이었어요. 진짜 멋진 프로의 자세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천성이 게을러서 절대 그렇게 뭘 목숨 걸고 못하는 사람인데 대삼관쯤 하는 사람은 정말 뭐가 달라서 다른 겁니다. 근데 제가 2년 반 동안 지켜본 김용민 PD님은 제가 한 50평생에 만났던 사람 중에 제일 프로다운 분이시거든요. 아이고, 이런. 조치훈 구단의 목숨을 걸고 둔다에 필적할 정도로 방송에 대한 애정, 성실함, 사명감, 의무감 이게 대단한 프로세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건강을 조금 우선하셔서 라디오 방송 대삼관을 하는 걸 한번 보고 싶습니다. 뭐 건강이 염려되긴 하지만 한국 라디오 방송 역사상 한 명도 없었을 것이 분명한 데일리 라디오 진행 공중파 대삼관의 업적을 꼭 이루시기를 간곡히 축복과 기원을 함께 드립니다. 아이고, 과찬의 말씀입니다. 예, 네, 즐거운 소식이어서 여담을 너무 길게 했네요. 하여튼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제 오늘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저도 한마디 좀 하자면은 사실 KBS 라디오에 제안이 왔을 때 고민을 많이 했죠. 일단 제가 하는 일도 너무 많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더해서 또 다른 일을 한다면은 원래 하고 있는 일에 소홀할 수 있겠다는 걱정도 들지만 사실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KBS에서 블랙리스트가 있어서 잘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하루를 방송하더라도 잘못된 일이었고 나는 다시 돌아왔다라는 기념의 의미를 한번 새겨 넣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기회 주셨는데 그걸 덜컥 받았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기도 하네요. 진짜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그런데 김용민 PD님 건강을 희생해서 청취자 귀가 즐거울 수 있다면 대2관에 만족하지 마시고 대3관까지 하셔서 제가 너무 하나요? 이러면 아닙니다. 너무 이러면 안 되는데. 예. 네, 외형적으로는 건강을 걱정하는 걸로 해주시죠. 네, 제가.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현대자동차 이야기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방송으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현대차 그룹이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요때 발표의 골자는 지금의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가 순환 출자로 돼 있는데 이 순환 출자를 해소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요 내용은 과거에 길게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정시 일가는 항상 이런 문제를 직면하면 이재용이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재용이 사기치는데 성공하면 그걸 그대로 따라해요. 그렇다면 원래 정몽구 부자가 하려고 했었던 일이 뭘까요? 이게 뭐냐면 이재용은 3대 승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을 합병했죠. 그런데 제가 이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합병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꼼수를 씁니다.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합병을 할 때 A가 500만 원어치 기계를 대고 B가 500만 원어치 사무실을 냈다면 합병 이후에 A와 B는 50대 50 지분을 가진 공동 대주주가 돼야 됩니다. 똑같이 500씩 냈으니까요. 그런데 이재용은 이렇게 합니다. 500짜리 기계를 내면서 내 기계는 너무 좋은 기계니까 장부 가격은 500이지만 900으로 쳐줘 하고 뻥을 치고요.
삼성물산 니네가 낸 사무실은 장부 가격은 500짜리지만 아유 물도 새고 쥐도 나오고 아유 너무 후진 사무실이라고 뻥을 치자. 그래서 500짜리 사무실을 100으로 깎아. 이런 꼼수를 씁니다. 요렇게 자기 걸 900으로 올리고 남의 걸 100으로 깎으면 합병을 하면 50대 50 합병이 아니고 90대 10의 합병이 되죠. 그리고 합병 회사에서 이재용은 90%를 먹게 되는 겁니다. 요 짓을 하기 위해서 이재용은 자기가 소유했던 회사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했고요. 이재용이 지분이 한 푼도 없었던 삼성물산 가치를 뭉텅뭉텅 깔아뭉갠 겁니다. 그래서 2달 전쯤에 SBS에서 끝까지 판다라는 팀이 엄청난 물량으로 보도를 했던 에버랜드의 그 용인 땅 뻥튀기, 요거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서 했었던 거고요. 반면에 삼성물산의 가치는 계속 쪼그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자기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공사 수주 자체를 안 했으니까요. 일부러 슬쩍을 박살을 냈던 겁니다. 이게 무난히 성공을 했다면 정몽구 부자는 이걸 그대로 따라했을 겁니다. 실제로 몇 년 전부터 나왔던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제일 유력했던 시나리오는 어제 소개해드렸던 글로비스라는 물류회사하고요. 현대모비스라는 부품회사를 합병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웃기죠. 자동차 실어나르는 물류회사하고 자동차 부품하고 모듈 만드는 부품회사하고 왜 합치냐고요. 이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만큼이나 웃긴 합병인 겁니다. 그런데 이재용이 이걸 하다가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먼저 덜미를 잡혔어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으로요. 감옥에도 한번 갔다 왔죠. 이걸 보고 정몽구 부자가 정신을 번쩍 차린 겁니다. 와, 이번에는 이재용 따라했다가 엿되겠구나를 깨닫고 이 비정상적인 합병을 포기를 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주식 사고 팔아서 기업 지배 구조를 정상적으로 만들겠다라는 걸 지난달에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 현대차 발표에 따르면 자기들끼리 이 구조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계속 사고 팔아야 됩니다. 사고 팔다 보면 이 과정에서 정씨 부자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게 한 1조 정도 돼요. 현대차는 이 세금을 내겠다는 겁니다. 세금 내고 정상적으로 지배구조 바꾸겠다라는 게 현대차 발표였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그리고 공정위에서도 이번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살짝 걸렸던 건 다른 과정은 다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현대차 발표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모비스, 지금 부품회사인데 요 회사를 둘로 쪼개겠다라고 밝힌 대목이 있습니다. 요 회사 안에 자동차 부품 만드는 분야가 있고 모듈하고 AS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요 두 분야를 쪼갠 다음에 모듈 AS 부분을 현대 글로비스 물류회사하고 합병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해서 제가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요렇게 하면 정의선한테 조금 더 유리할 소지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요. 근데 제가 보기에 많이 유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래 회사를 쪼개고 합병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병 비율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재용이 했던 짓처럼 이재용이 보유한 500짜리는 900이라고 튀기고 상대가 보유한 500짜리 사무실은 100으로 쪼그라뜨리고 뭐 이런 장난을 칠 소지가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 제기인 겁니다. 왜 이런 의혹이 나오냐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글로비스는 완벽한 정씨 일가 소유의 회사예요. 꼴랑 50억 내고 회사 차린 다음에 일감 몰아주기 위해서 최대 주주가 된 거죠. 여기에서만 지금 정의선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1조 5천억이나 됩니다. 반면에 모비스에는 정의선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말은 모비스를 쪼개서 복잡하지만 뭐 글로비스하고 합병 어쩌고 하다 보면 회계를 가지고 이재용이 했던 짓처럼 장난을 쳐서 정의선이 보유한 글로비스 가치는 부풀리고 정의선이 안 갖고 있는 모비스 가치는 쪼그라뜨리고 요럴 소지가 있다는 의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서로 정의선이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재용이 해먹은 거에 비해서는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재용은 삼성물산을 통째로 삼켰으니까 사기를 쳐도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큰 거고요. 합병 비율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사기에 가까웠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의선은 현대모비스를 통째로 사기치려고 한 건 아니고 반으로 쪼개서 뭐 합병 어쩌고를 한다는 건데 여기에서 사기를 시도한다 해도 규모는 일단 훨씬 작아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현대차 설명은 이래요. 우리 사기 안 칠게. 믿어주세요. 다 회계법인에 맡겨서 공정하게 가치를 평가해서
500짜리 사무실은 500짜리 평가받게 하고 500짜리 기계는 500짜리로 계산하겠어요. 이재용처럼 사기 안 칠 테니까 믿어주세요. 이런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석연찮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여기서 정의선이 크게 사기를 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기를 크게 칠 소지가 없다면 굳이 부품회사를 반으로 쪼개서 물류회사하고 합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겁니다. 이런 의심이 드니까 이걸 보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 시비를 걸었던 엘리언 매니지먼트라는 헤지펀드가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요거 사기칠 소지가 있다. 모비스 주주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합병 찬성 못한다.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고 나왔습니다.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현대차는 우리 사기 안 질게 믿어주세요 하고 한 달 동안 내내 언론 플레이하면서 버텼는데 의결권 자문회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곳이 이제 합병 같은 중요한 일에서 찬반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자기들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국민 돈이니까요. 그래서 이 중요한 돈으로 의결권을 행사를 할 때는 외부에 공인된 기관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전문적인 의견이 나오면 그걸 대부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 자문을 해주는 의결권 자문회사라는 곳의 파워가 세계적으로 대단합니다. 외국 연기금도 대부분 얘네들의 의견을 따라요. 국민연금, 기금 이런 곳은 의결권 자문회사의 말을 거의 군말 없이 수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의결권 자문회사들이 다 합병 반대하라고 권했는데도 쌩을 깠죠. 절차 다 웃기고 그냥 무대포로 이재용 위해서 합병 찬성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된 거고요. 근데 이번에 모비스 분할 합병에 대해서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사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전부 다 합병이 모비스에 불리해 보이므로 국민연금이나 기금 등은 합병에 찬성하지 마라 이런 의견을 냈어요. 네, ISS, 글래스 루이스, 서스틴베스트 전부 유명한 자문사들인데 다 반대 의견을 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그 기업 지배 구조원도 요거는 부당하다, 반대하는 게 옳다 이렇게 의견을 내버린 거예요. 이러면 그러니까 이 의결권 자문회사들의 의견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박근혜 시절에 국민연금이 의결권 자문회사들의 의견을 쌩까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했다가 무슨 사단이 난지를 봤거든요. 그렇죠. 지금 국민연금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게다가 지금 국민연금은 모비스의 2대 주주입니다. 이것 때문에 원래 다음 주에 모비스의 주주총회가 예정됐는데 현대 정실가가 판단을 해보니까 이 합병이 가결되려면 3분의 1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66.7%입니다.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국민연금이 반대를 하면 진짜 이게 쉽지 않아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이거 통과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총을 그냥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거죠. 요까지가 정리고요. 이제부터는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저는 이번 주총 취소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쪽이에요. 다만 제가 이번에 좀 놀란 건 지금 이제 그 엘리엇도 그렇고 여러 의결권 자문사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 왜 모비스를 굳이 둘로 쪼개서 그중 일부를 글로비스하고 합치려고 하느냐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정의선이 사기 크게 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만약에 정의선이 사기를 치려고 했다면 이재용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아주 작은 이익 정도를 저는 취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조차도 지금 엘리엇은 싫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가 놀랍게도 시장에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현대차가 안건을 철회했으니까요. 이 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엉터리 합병 이후에 한국 사회가 이걸 응징에 나서면서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매우 투명해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아주 작은 사기의 여지조차도 시장에서 용납을 못하겠다고 나서고 그러면 물러서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 그러면 현대차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비스 반으로 쪼개서 글로비스하고 합병하겠다는 계획 이거 수정하면 됩니다. 거기서 사기쳐도 정의선한테 애초부터 크게 떨어질 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 철회까지는 제가 보기엔 안 갈 것 같고요. 여러 방법이 있는데 뭐 모비스를 분할한 다음에 상장을 해서
이 말이 좀 복잡해서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장의 평가를 그냥 받아버리면 됩니다. 사기를 안 치겠다는 걸 공개적으로 입증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곧 지배구조 개편안을 다시 발표를 할 텐데 저는 시장의 의심을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셋째로 현대차 정시 일각에게 매우 나쁜 일이냐? 아닙니다. 이재용은 겁도 없이 개떡 같은 합병을 밀어붙였다가 결국은 깜빵도 한번 갔다 왔고 지금도 위태위태하죠. 그런데 정몽구 정의선 일가에게는 지금 시장이 경고를 주는 겁니다. 아주 작은 리스크지만 그거 제거하라라고 신호를 먼저 시장이 보내주죠. 그러면 그 위험을 제거하는 게 정시 일가에게 더 나아요. 깔끔하게 주주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깜빵 갈 리스크를 완전히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벌개혁 바로 널리 애써오셨던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님도 이번 개편안 철회에 대해서 이거 현대차가 실패한 거 아니다. 앞으로 정도 경영을 할 수 있는 안내를 시장이 해준 거다. 그래서 드디어 시장의 힘이 조금씩 작동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지금 한국 사회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넷째로 이제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찌됐건 정시 일가가 이번 시장의 신호를 받아서 더 깔끔한 방안을 내놓을 거라고 봐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더 깔끔하게 지배구조를 바꾸면 시장에서도 승인을 해주겠죠. 그러면 현대차 정시 일가는 모든 게 오케이냐는 겁니다. 이제 면죄부를 줄 수 있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어제 글로비스 이야기를 먼저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정시 일가가 지배구조를 개편하면서 뭐 1조 원 세금 내고 뭐 주식 사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냐는 겁니다. 대부분을 글로비스 주식을 팔아서 해결을 할 거예요. 그런데 글로비스에서 정시 일가가 벌어간 수조 원의 돈이 정당하냐는 거죠. 어제 들으시면서 김 PD님께서 이 새끼들은 정말 재활용이 안 되는 새끼들이다라고 분개하셨듯이 이번 지배구조 개편안이 깔끔하건 안 깔끔하건 그거랑 별개로요. 정시 일가가 지금 소유한 그 재산 자체, 글로비스 자체가 엄청난 반칙과 불법으로 형성됐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차가 정시 일가가 더 깔끔한 방안을 들고 나와도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정의선, 정몽구, 너희가 과연 현대차 그룹을 지배할 정당성이 있느냐 이 질문을 거칠게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 정당성이 1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당성이 없다면 그 영향력을 회수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이번 지배구조 개편하고 전혀 별개로 정시 일각 경영권 지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계속 거칠게 도전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동안 이 정의선하는 짓을 보면 이재용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따라하기 전술로 비판을 피해왔는데 이제 이 근본적인 도전을 본질적으로 시작을 해야 될 때가 되는 거죠. 지배구조 개편과는 별개로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청취자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글로비스와 현대차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를 오랫동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이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져.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네, 3년 몇 개월 만에 출석을 했죠. 또 머리를 푹 숙이던데. 참. 맨날 사과는 엄청나게 잘합니다, 진짜요. 자, 그런데 어떻게 진정성은 없어 보이고 말이죠. 당연히 진정성이 없겠죠. 네. 근데 이 집안은 좀 이쯤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경영은 어렵겠다라고 판단할 법도 한데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예, 전방위적으로 지금 국가 수사기관들이 지금 다 개입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면 저는 시그널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대한항공 일가 문제를 금요일마다 전해드리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권력을 놓기가 참 힘든 거예요, 재벌들은요. 그래서 이걸 한 번만 제대로 성공을 시키면 이번 일을 계기로 조가 일가를 재벌 경영에서 몰아내기만 하면 아마 저는 우리나라 재벌 경영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한항공 사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그래서 계속 금요일 방송에서는 대한항공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몇몇 청취자분들께서 최근 며칠 동안 대한항공 관련해서 상당히 긴 내용의 의견을 저한테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4차 촛불 집회도 열리고 해서 대한항공 관련한 뉴스들하고 몇몇 청취자분들께서 저한테 전달해 주신 우려에 대해서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함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대한항공 관련한 몇 가지 뉴스부터 좀 살펴보죠. 이 집안 갑질에 대한 폭로가 지금 끊이질 않는데요. 엊그제 나온 뉴스가 이겁니다. 김용민 PD님께서 SNS로 링크를 걸어주셨던데 경향신문 단독 기사입니다. 뭐 방송사 대부분이 받아서 널리 알려진 보도이기도 하고요. 조양호 일가가 사는 자택에 경비원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월급을 전부 한진그룹이 대고 있다고 해요. 이거부터 코미디죠. 자택 경비원 비용을 왜 회사 돈으로 내는지 뭐 벌써 도덕적 해이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모르는 분들은 회장님 집의 가사 도우미들을 회사가 돼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아니요, 전혀 다른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장님 집의 가사 도우미와 경비는 사적인 영역이고요. 그걸 회사 돈으로 내면 공사 구분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미 자택 경비원 비용을 회사 돈으로 냈다는 게 웃기다고 우리 마음에 판단이 돼야 돼요. 그런데 워낙 우리나라는 이걸 너무 재벌들이 자연스럽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지만 합리적인 성향이 강한 서구 사회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경비 노동자 분들이라는 분들은
경비를 맡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로된 기사들을 보면 이분들의 작업일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생수주문 이런 게 있어요. 그 생수주문이 경비 업무에 왜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둑이 들어오면 뭐 생수병으로 도둑을 내리쳐라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생수주문 같은 업무가 경비 노동자 업무일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외에도 주방 후드 청소 이건 또 뭡니까? 도둑이 주방 후드를 타고 내려올 리도 없는 거고요. 조양호 집 지방 후드는 뭐 굴뚝처럼 돼 있는 게 아니라면은요. 정원 흙 퍼내기도 있습니다. 도둑 들어오면 거기 묻으라는 건가 이게 아니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강아지 배설물 치우기. 아하. 예, 뭐 배설물로 도둑을 때려라 이게 아니면 이건 경비 업무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잡무를 시키는 것을 떠나서 자택 경비원이 방송 뉴스에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이명희 씨가 이제 뭐 필리핀 가정부한테 폭행을 행사하는 건 비일비재인데 경비원들이 일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위나 화분을 집어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비원 증언이 조금씩 언성이 높아지면서 주체를 못하면 그때부터 욕을 해요. 그리고 던져요. 뭐든지 던질 수 있으면 뭐든지 사람이 있는 쪽으로 그냥 던져요. 이렇게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그 물컵 던지는 거 그 이상이네요. 그렇죠. 가위를 사람한테 던졌다는 거니까요. 예. 그런데 이유가 이렇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이명희가 막 승질을 내면서 가위를 던졌다는 거예요. 왜 문을 열었느냐. 그러니까 경비원분들은 근무교대를 위해서 문을 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을 듣고도 이명희 씨가 그냥 앞에 가위가 보이니까 그걸 사람 쪽으로 집어 던졌다는 겁니다. 화분은 왜 던졌느냐. 경비실 안에 화분이 있었대요. 그걸 보이니까 왜 화분을 거기다 두냐라고 승질을 내면서 화분을 던졌다는 겁니다. 근데 엽기적인 건 화분을 던졌는데 화분이 안 깨진 적이 있대요. 그러면 다시 주워가지고 와 해서 다시 화분을 콘크리트 바닥으로 던져서 확실하게 깨뜨렸다는 겁니다. 경비노동자분께서 경찰 조사에서 이런 진술을 다 했다고 해요. 이명희 씨는 자기 존재가 법 위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경찰 기자를 해봐서 이게 무슨 차이인지를 압니다. 이건 그냥 폭행이 아니고 특수폭행이라는 겁니다. 그냥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폭행당한 사람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이 안 돼요. 그런데 특수폭행, 물건을 사용해서 폭행을 한 경우에는요.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현민이 물컵을 던졌을 때 한사코 나는 사람 얼굴을 향해서 안 던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이 특수폭행을 피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희는 가위를 사람 쪽으로 던졌다는 거니까요. 형법 체계를 제가 잘 모르지만 이게 입증만 되면 특수폭행 플러스 그 이상의 범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특수폭행의 정의가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사용하는 폭행이거든요. 그리고 위험성 있는 물건은 총, 칼 이런 것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빗자루도 특수폭행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방망이, 망치 이런 건 당연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가위를 사람한테 던졌으면 이건 뭐 굉장히 만만치 않은 범죄가 되는 거죠.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명희가 어느 날 나오더니 나 문 안 잠글 거야. 그러니까 너 알아서 근무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이 말은 내가 언제든지 밤에 나올 수 있으니까 밤에 자지 말고 밤새서 순찰 돌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주무시지 왜 잠을 안 자고 남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명희 씨가 이렇게 안 잔 건 순전히 경비 노동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안 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참 정신세계가 독특한 거죠. 그런데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건 이명희 씨가 가끔 경비 노동자분들께 먹을 걸 준답니다. 그런데 먹을 걸 주면 유통기한이 지나서 사람이 못 먹는 걸 준다는 겁니다. 그 경비원 진술이 이래요. 자기가 봐가지고 과일 상태가 진짜 나빠지고 그러면 그제서야 가서 먹으라고 해요. 예전에는 자기들이 뭐 먹고 나서 남은 족발 한두 개인가 3개 정도를 준 적도 있어요. 이렇게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참 이거 진짜 노예를 대하듯이 노동자를 대하는 거잖아요. 이 미치지 않고서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 족발 남은 거 3조각 던져주면 받는 사람 심정이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진짜 이 뉴스가 되게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김용민 PD님께서도 앞서 말해주셨지만 관계당국의 수사도 계속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명희에 대한 수사당국 조사도 이런 증언들을 다 모아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조현아, 땅콩회항 주인공 어제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여기에 출석을 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어요.
조연하는 필리핀 노동자분들에 대해서 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서 한국에 입국시킨 다음에 가사 도우미로 고용했는데 요걸 조연아가 주도했다는 겁니다.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조연아는 전혀 진심이 담기지 않는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요 말만 하고 사라졌죠. 성의도 없어, 성의도. 정말 성의가 없더라고요. 그냥 예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말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었던 겁니다. 그리고 같은 날인 어제 남부지검이 한진빌딩 등등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요건 조양호 회장의 세금 탈루 의혹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평소 김프로께서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건 검찰이 탈세에 관해서 상당한 정황을 파악했다는 뜻일 겁니다. 기사를 보면 검찰이 비자금 조성 여부까지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수사기관이 조간의 일가의 갑질과 비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굉장한 신호인데 이제 조간의 일가만 이게 무슨 신호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기는 하고요. 요까지가 이제 며칠 사이에 있었던 조간의 항공 일가에 대한 뉴스였고요. 네. 지금부터는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개인적 이야기를 몇 가지 드려볼까 합니다.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 주 동안 저한테 이런저런 내용이 담긴 메일들이 몇 통이 왔어요. 그 메일에는 제가 매주 있는 대한항공 촛불 집회에 대해서 홍보를 하니까 그게 조금 거북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분들 말씀은 대한항공 노동자들이 평소부터 좀 정의로웠다면 나도 연대하고 도울 생각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지 않느냐. 박창진 사무장 일만 해도 박 사무장이 회사로부터 탄압받을 때 대한항공 노동자들이 얼마나 외면하고 비아냥거렸느냐. 평소에는 조간해하고 붙어 먹다가 지금 와서 정의로운 척 가면 쓰고 집회하는 게 불편하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심경이 이해가 됩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박창진 사무장이 목 뒤에 종양이 생긴 적이 있었잖아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서. 그때 박 사무장이 회사 익명 사이트 블라인드에 자기에 대해서 올라온 근거 없는 소문을 SNS로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대한항공 노동자들이 박 사무장을 향해서 종양 생긴 것도 아픈 척 꾀병 부리는 거다. 박창진은 승무원의 수치다. 연예인병 걸렸다더라. 미꾸라지다. 제발 나가라. 당한 거 보면 불쌍하지만 편들고 싶지 않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좀 처참하게 생각했던 건 조만간 미투 일어날걸?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박 사무장 목뒤 종양에 대해서 그 혹도 못 만든다고 고기 많이 먹어서 생긴 거라던데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거 어떤 새끼가 만든 얘기일까요? 그렇죠. 화가 납니다. 이 동료들의 글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많이 처참해요. 그러니까 박창진 사무장께서 그때 그 글을 올리셨을 때 절절했던 심정도 확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된 적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의 대한항공 노동자분들의 투쟁을 조금 고운 시선으로 보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뭘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이해가 돼야 되냐면 그러니까 들으시면 화가 나시잖아요. 김영민 PD님께서도요. 저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제 경험담인데 회사, 자본이라는 거대한 존재와 싸움을 한다는 건요. 이게 진짜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몸을 담으면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리고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거대한 싸움, 명분을 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왠지 다 훌륭한 투사처럼 보이고 매우 뛰어난 인격을 가지고 있고 정의에도 불타고 뭐 이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명분상 위대한 싸움을 해도 거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별의별 사람들 많고요. 치사한 사람도 있고요. 얍삽한 사람, 곧 배신할 것 같은 사람, 허술한 사람, 오만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제가 40대 중반에 민중의 소리에 오겠다고 했을 때 진보운동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친구들이 저를 보고 한참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해줬던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야 완배야, 너 혹시 너무 큰 기대 갖고 오지 마라. 진보 진영이라는 곳이 대단한 사람들이 굉장히 명예로운 싸움만을 가득하게 하는 곳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깔깔 웃으면서 야 내가 아무리 아둔해도 중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이성이 화장실 가는 거 보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웃은 적은 있습니다만 이게 다 사람 사는 곳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김영민 PD님께서 벌컥하고 화를 내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자면 처음에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만드실 때 그 정신이 참 위대한 거였지 않습니까? 박근혜가 당선되고 나서 정의와 진보의 편에 선 방송, 이걸 공중파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시민의 힘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일을 해내자라는 훌륭하고 옳은 명분으로 일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실제로 해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미협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사람들과 부딪혀보면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진짜로 옳은 명분과 정의감에 가득 찬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믿음직하게 투쟁을 하는 그런 사람들만 가득하던가요? 아니면은 별의별 사람 다 있고 헐뜯는 사람도 있고 근거 없이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비열한 사람도 있고 어느 쪽에 가까웠었습니까? 경험상 그 이야기를 해보시면. 이거 뭐 다 사람 사는 동네라는 생각은 뭐 하고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제가 그 비슷한 그 이른바 대한미디어 경험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뭐 큰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은 다만 이제 저런 건 있었어요.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이거 뭐 언론사가 뭐 어떤 특정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소유해서도 안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집단지성으로 뭐 이런 여러 위기들 공동체의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져봤는데 뭐 한계가 있죠 사실. 근데 아직 뭐 희망을 접거나 이건 망했다, 이건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막상 모여보면 실제로 현실은 기대보다 훨씬 더 낮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희망을 접어서는 안 되지만요. 우리가 멋지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역사 속에서 민중의 힘을 믿고 그 거대한 정의로움에 몸을 맡겨서 도도한 진보의 흐름에 몸을 담자라고 말을 하는데 말은 멋지지만 현실에 들어와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은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현실인 거고요. 저도 과거에 일간지 기자할 때 싸움을 벌여보면 우리 편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윤영찬 같은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별의별 사람 많습니다. 어떨 때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밀고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노조 들어와서. 그러니까요. 중요할 때는 저 뒤에 웅크리고 비겁하게 있다가 투쟁이 성공하면 뛰어나와서 내가 했어, 내가 공을 세웠어 이렇게 공지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투쟁을 할 때에도 그런 인간 군상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그런 일들을 겪다 보면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지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짧은 경험을 감히 주제넘게 이야기 드리자면 그럴 때 드는 실망감은 사람에 대한 실망에서 그쳐야 되더라고요. 그게 감정이 증폭돼서 사람에 대한 실망이 대의와 운동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면 운동 자체가 박살이 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졌다 이 새끼들을 믿고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사람에 대한 실망이 운동 자체로 확산돼 버리면 운동이 그냥 허물어져 버리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사사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사로움이 동기가 돼서 욕망이 동기가 돼서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인데 사람에 대해서 실망해놓고 대의를 부정한다면은 그건 이제 사사로움 때문에 일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로움을 버리고 사람에 대한 실망은 사람에 대한 실망에서 그쳐야 됩니다. 그래야 운동에 살 수 있습니다. 저 새끼 개새끼다. 그러고 말아야지 우리의 운동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끝내야 됩니다. 제가 이상한 거에 하고 끝을 내야 되죠. 그 다음엔 다시 운동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이랜드 김경욱 위원장 스토리를 소개해드리면서 송곳이라는 웹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 만화를 다시 인용을 해보면 그 만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제가 진짜 좀 절절하게 동의하는 대사인데 송곳의 주인공이 이수인이라는 사람인데요. 김경욱 위원장을 모태로 태어난 만화 캐릭터입니다. 노조위원장이고 굉장히 정의롭고 굉장히 따뜻한 인물로 나와요. 노조위원장으로서 신뢰를 가득 받는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노무사 구고신, 노동운동가 또 다른 주인공과 이런 대화를 나눠요. 노조가 지금 보호를 해줘야 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 만화 속에서는 황준철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청업체로부터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은 거예요. 그런 이유로 회사가 접대받은 노동자를 자르려고 합니다. 이때 이수인 위원장이 찝찝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접대받은 황준철 씨 이야기인데요.
과장 따라서 간 거긴 하지만 접대를 받은 건 팩트고 접대를 받은 일이 그거 하나만 있는지도 확신이 안 들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고식 노무사가 됐든 그러니까 뭔 말을 하고 싶은 거요? 당신처럼 맑고 투명한 사람이 아니면 회사가 막 잘라도 된다는 거요?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이주인 위원장이 당황해서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그 친구 여자친구도 있는데 그런 데서 접대받았다는 게 좀 이러면서 말을 얼버무립니다. 그러니까 구고식 노무사가 그런 이야기 맞구만 뭐 이러면서 이제 이 대사를 해요. 이봐요 이주인 씨 잘 기억하세요. 당신이 지키려는 건 황준철이 아니고 인간이요. 착하고 순수한 인간 말고 비겁하고 구질구질하고 시시한 그냥 인간.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 선한 약자를 사악한 강자로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시한 약자를 위해서 시시한 강자와 싸우는 거란 말이요. 이런 대사를 합니다. 저는 이 대사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앞에 소개해드렸듯이 몇 분이 저한테 대한항공 이야기를 길게 메일로 보내주셨고 제가 아까 박창진 사무장의 SNS 내용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 질문에 대한 제 주제 넘은 답은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건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옳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송곳의 대사처럼 좀 비겁하고 좀 구질구질하고 좀 시시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매일 만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운동의 대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착하고 선한 약자를 엄청나게 나쁜 강자로부터 지키는 투쟁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시시한 약자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투쟁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시해 보여도 아무리 좀 나빠 보여도 그 민중들의 삶이 우리하고 같은 약자라면 함께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람에게 치이고 다소 실망이 있어도요.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인간이라면 함께 손을 잡고 연대를 통해 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변하면서 인류는 진보하고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기하셨던 대로 어쩌면 제가 진실은 잘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대한항공 노동자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불의에 침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설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는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떨쳐 일어나서 불의의 침묵을 깨기 시작했다면은요, 기꺼이 그 싸움을 위해서 연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홍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7시 반, 이번에는 장소가 보신각이던데요. 4차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켜야 될 사람, 지키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선별하는 게 아니고요.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중에서 조금 시시한 사람도 있고 조금 비겁한 사람도 있고 우리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 약자들의 연대 속에서 사람들을 깨쳐나가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의견들을 모아나가는 거죠. 그런 연대의 마음들을 많이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요. 오늘은 대한항공에 관한 여러 소식들과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볍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 촛불 집회 당시에 1,700만이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1,700만들을 하나하나 인사검증을 해가지고 당신 저기 접대받은 적 있어? 세금 제대로 냈어? 미투 있어 없어? 당신 말이야. 그 전과가 얼마야? 이거 물어보고 저 촛불 들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부조리나 혹은 부정에 대해서 관대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촛불 들 사람 따로 있고 저항할 사람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니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입증해봐라고 말하기 전에 함께 싸우자라고 하면서 싸우면서 설득해가는 과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원배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민중의 소리가 드디어 2018년 5월로 무려 18살이나 되었답니다. 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서 민소창간 18주년을 맞이해 5월 한 달간 소액 광고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갖은 압박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우리 민중의 소리에게 응원의 강구 부탁드려요. 만날 배고프고 코 찔찔 흘리던 저희 민중의 소리를 관심과 애정으로
이만큼 키워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론직필하는 언론다운 언론, 당신의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소액광고 문의전화 1877-1264 1877-1264 민중의 소리.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